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매일매일 당대표 후보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말 자체가 좀 워낙 뜨겁고 좀 서로 네거티브도 많아서 이 열기가 과연 바른 열기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짚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당대표 선거에서 살짝 돌려서 최고위원 후보 선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방송일은 16일 일요일인데 이게 사전 녹화라서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큰 추세가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득표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충청권, 부울경, 인천, 제주, 대구, 경북까지 보면 최민희 후보가 84,466표로 한 20.28% 정도 되고요. 박선원 후보가 2위입니다. 16.74%. 그다음에 3위가 한민수 후보로 14.39%. 그다음 서미화 후보가 14.24%. 뭐 이런 이제 주요 그 후보들 순위가 그렇고, 나머지 이제 한 명을 가리는 5위가 김용 후보가 12.65%, 이성윤 후보가 11.88%. 그 자리가 제일 간당간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가 표 차이가 조금 좁혀지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 추세는 좀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데 이런 추세가 전당대회 당일까지 좀 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점점 좁혀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처음에 뭐 이제 여론조사 전당대회 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이제 1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워낙 인지도가 압도적이라서요.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최근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특히 뭐 축구협 관계자 불러가지고 뭐 왜 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호남,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호남 지역에 이제 투표는 이제 개표가 다 돼서 나올 텐데, 거기하고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해도 38%인데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냐면,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 지지자들,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최민희 대표가 지금 약간 추세가 좀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거기서도 원래는 최민희 의원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찍을 예정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그 표를 갖다가 한민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성현 의원한테 분산해서 두 사람을 찍는, 왜냐하면 최고위원 투표는 두 사람을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인즉슨 수석 최고위원을 포기하더라도 한 사람을 더 끌어올린다 뭐 약간 이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당원 당규상 수석 최고위원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대표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 선거가 거의 너무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 최고위원 선거는 필연적으로 줄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쐐기를 받기 위해서 대표 후보군들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당원 당규상 개념이 없는 말이죠. 없는 말인데 이제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양측에서 다 그래요. 수석 최고위원은 하늘에 맡기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명 전술로 가는 거죠. 3명 전술로 가는 건데,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세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은 하늘에 맡기겠다 이제 뭐 이런 말이 양쪽에서 공이 다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아주 독특한 줄투표 성향의 강화. 그 다음에 이게 유력 당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종속 효과. 이게 견제론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아무래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대표를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후보군이 구성이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 최민희 후보와
그다음에 박선원 후보의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도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최고위원이 뭐 친척파냐, 그다음에 뭐 그 친석이냐에 갈라져 있어서 나중에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투표 과정에서도 뭐 생일별로 누구를 고르게 배분해서 직접 이런 이야기까지도 상당히 이거는 나왔잖아요. 좀 비민주적이고 말이 안 되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탐구할 인물이 바로 최민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못지않게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양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0년생이고요. 서울 동작구에서 태어났고요. 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민언연 전신인데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뭐 줄여서 민언협이라고 하는데 이때 80년대에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진보지였는데 월간 말지 1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민언연 간사를 맡았고요. 중앙위원하고 사무국장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 민언협이 나중에 이름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라고 바꿨거든요. 여기서 사무총장을 역임했고요. 지금 이것이 이름이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가 보통 민언연 하는 언론 감시 역할을 하는 민언연에서 상임대표까지 맡았습니다. 그 2000년에 자연치유 육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자연건강육아단체인 수수팥떡 아이사랑 모임 이걸 창설을 해가지고요. 15년 동안 대표를 맡았는데요. 당시 뭐 방송 보면 방송에도 출연 많이 했는데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출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다. 맞습니다. 대중적 상식과 거리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황금빛 똥을 눕는 아이 책 제목이 이건데 이게 2001년에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썼는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 정말 너무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동이 났다. 이 곱동이 뭐냐면 대장염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을 곱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멈췄다. 그다음에 불임은 잘못된 성생활의 결과다. 뭐 우유를 먹고 큰 애들은 성질이 난폭하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첫 사흘은 굶기고 100분 동안은 발가벗겨 두어야 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는데 이건 네. 좀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논란이 좀 크게 됐었냐면 2024년에 총선 때 이분이 남양주 민주당 후보로 그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때 모 보수지에서 이분이 사실 예전에 안티조선 운동을 했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뭐 오마이뉴스 TV 뭐 얘기할 때도 뭐 조선일보 출신 기자다 뭐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이걸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금지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언론중재위를 거쳐서 반론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찾아보면 그 밑에 반론 보도문이 있는데 책에 언급된 양귀비는 마약성 양귀비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자기 철학과 어떤 주관은 굉장히 뚜렷하신 분 같아요. 이게 예.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책을 내시고 또 이걸 자기가 옳다고 이거는 비아냥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상당히 자기 주관과 철학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 의원에 대한 소개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조선 운동도 주도를 했고요. 언론개혁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여당 몫의 방송위원회 위원을 했고 거기서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2010년에 배우 문성근 씨하고 같이 야권통합 국민의 명령이라는 정치 운동을 했고 이듬해에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이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과 하고 합쳐져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해찬 총리하고도 인연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정확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계기가 되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구 의원이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는 총선에서 떨어집니다. 남양주 병에 출마를 했다 낙선을 했고 이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2018년인데요. 피선거권이 제한이 됐겠네요. 예, 5년 동안 그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2021년에 그때 대사면을 했었는데 그때 사면돼서 복권이 돼가지고 22년에 이재명 후보 캠프 대선 때 미디어 특보 단장으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 이분을 갖다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으로 추천을 했고 뭐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선임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유명해졌죠. 예,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제22대 총선 때 남양주시 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22대 국회 전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방위 위원장을 해서 숱한 설화를 낳았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소개를 잘 들었는데요. 언론계에서 워낙 오래 활동하신 분인 만큼 사실 우리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분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개인적 친분을 떠나서 두 분 혹시 좀 최민희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정치부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그 뭐 얘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도 뭐 이렇게 친한 선배들하고 이렇게 좀 봤는데 그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로 갈리는 분이죠. 저도 그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하다. 그 다음에 본인이 옳다고 믿으면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불리 안 따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이셨겠죠. 좌가 오면 안 하고 직진하고 이걸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뭐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어찌됐든 이 출발 자체가 안티조선 그러니까 뭐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그 시민운동 이건 반드시 상대를 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그런 정체성이 좀 그러니까 아와 피아를 가르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 시대의 그 뭐 빛과 그림자 같아요. 이분을 보면. 그래서 좀 안티조선 운동으로 시작하고 이 시민 운동을 반대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을 보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걸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가는 정치인이 있고 그게 아니라 쟤는 정말 적이야 안티야 타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정청래 있어요. 후보랑 좀 닮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선을 긋고 프레임 잘 짜고 좀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좀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다라는 평가 아주 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 정상화가 됐든 언론 개혁이 됐든 간에 이 그 언론 개혁의 핵심은 언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언론 개혁의 핵심은 소통하고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뭔가 끊임없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제 좀 그런 것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통의 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여기저기 들은 얘기를 보면은 평가는 상당히 일관됐습니다. 지금 구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실 때도 보면 좀 우리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연설하실 때 뭐 언론 90%가 김민석 후보 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저도 90%에 해당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워낙 유명해진 사건이지만 오마이TV 기자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보좌진들이 종이 앞으로 들고 와서 막 카틀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하는데 이걸 보고 좀 이게 뭔가 이건 이제 저 듣도 보도 못한 행위였는데 해명이 좀 그랬어요.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뭐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게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자꾸 자기 카메라 뒤에 자기의 안 좋은 게 찍히니까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론의 승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언론을 향해 편파적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뭐 이렇게 막는 거 이런 행동은 사실 언론 자유를 좀 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두 분은 전당대회 내내 보여준 최 의원 행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께서는 뭐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서미아 의원이 그 연설을 할 때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혼자 딴소리하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좀 자중시키니까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이 나중에 악수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서미아 의원이 저기 눈이 안 보이는데 그분을 패싱하고 뭐 이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싫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마이TV 취재진 이게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A4 용지로 가렸던 보좌진이 그 뭐 최민희 의원하고 최민희 후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이제 나오던데. 그 취재진의 카메라를 갖다가 그렇게 뭐 저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찍히는지 감시하려고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A4 용지로 가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식이 정말 상식 이하의 행위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과방위원장 시절에도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리한 그런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을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 퇴장을 시켰잖아요.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민희 의원이 언론개혁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말지 기자 출신이었고 그럼 뭐 개혁도 좋지만 그 개혁에 수반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정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였던 입틀막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신조어가 나왔죠. 카틀막이라고. 카틀막 예. 아 사실 뭐 기자로서는 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보좌진들 모임 그 약간 뭐라 그러나 익명 무슨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대나무숲.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건 국회 무슨 제보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텔레그램 기반인데 제가 들어가서 본 건 아니고 아는 분이 전해주셨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 촬영 막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메라를 사적으로 틀어 막을 일은 아니지. 반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카메라를 누군가 틀어 막으면 최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냐 하면서 보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언론중재에 가면 되지 취재 중인 기자에게 왜 물력을 행사하냐. 이게 국회 보좌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